선도국가 대한민국을 꿈꿔보는 시간 장한 녀석들입니다. 김태유 5부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김태유 작가님의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기본학교 3기 장우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런저런 스케줄 이슈로 인해서 원래 좀 더 자주 뵈야 되는데 뜨문뜨문 보게 돼서 좀 아쉽고요. 이번에 좀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은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었는데 좀 뭐 어떠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김태우 작가님이 이전에 쓰신 책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이전에는 이제 북극항로의 중요성 그리고 대한민국 대내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를 북극항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주로 푸셨다면은 이 책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주변 국가나 대한민국이 이제 외교적으로 한미러 그리고 한중일 이런 외교적인 관점으로 조금 집중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라는 거를 잘 모르고 이제 잘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북항로를 통해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저성장, 저출생, 그리고 그 수도권 과밀화 등등의 수많은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패권 질서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암울한 미래를 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게 이제 작가님의 주장이고, 그 이유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수많은 물류의 이동이 그 북극을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항만인 부울경에 있는 항만들을 거치게 만든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관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제 관계에서의 국가 간 관계 설정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책이죠. 특히 이 책은 김태유 작가님이 지금까지 책을 쓰면서 항상 지켰던 원칙, 이 책은 잠깐 팔리고 만 책이 아니라 100년간 서고에 안착되어야 되는 질 좋은 책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깨고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니까 시대적으로 맞춰서 21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에 맞춰서 북극의 얼음이 다 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움직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같이 이 사실을 알자라는 의도로 쉽고 간결하게 얇게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김태효 작가님의 책들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 세계 패권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다뤘다면 이 책은 딱 이 북극항로라는 아이템이 대한민국의 생존에 어떻게 도움될지에 좀 포인트를 잡아서 수술한 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 읽으면서 우영님께서 좀 중요하게 봤거나 혹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글귀나 포인트가 좀 있으실까요? 네,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신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정세를 다루고 있는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제 패권 전략에 대해서 작가님이 서술하신 부분인데 이제 언론에서 트럼프 정부의 어떤 간세부가 칠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조금 기행을 하는 사람이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작가님의 이 책에서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권 전략을 수정하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그 외교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작가님의 시각으로 풀어놓으신 부분이 저에게는 좀 흥미롭고, 이러한 시각으로 저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패권국들이 움직이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제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현안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책에서 서술해 놓으신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의 구조를 보면 이 패권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패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패권을 잘 잡아내야 하는지의 순서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기본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패권이 뭔지, 세계 질서가 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김태우 작가님의 수업도 듣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세계 질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패권을 쥔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 책에서도 패권의 원리를 대한민국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작가님 나오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우리가 패권을 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데 미숙하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걸 들어봤었는데, 확실히 이 패권국이 되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또 시선의 높이를 저는 결정한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 이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패권국이 된다면 시선을 한껏 높여서 앞으로의 패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선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그 김태우 작가님께서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 전략을 설명하시면서 1+3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1+3 전략은 그 1등 국가인 미국이 2등 국가인 중국 같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3등 국가인 한국 같은 이제 국가와 연행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이 그냥 중국을 직접적으로 수출 제재하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혼자 1등 국가로서 혼자서 모든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외교할 상대를 3등 국가로 정하고, 그래서 정해서 2등 국가를 견제한다는 그런 패권 전략이 좀 흥미롭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영님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 책에서도 그 제갈량의 어떤 그 촉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네, 천하 삼분지계. 네, 맞습니다. 소칠 이렇게 세우는 세 개의 다리가 되듯이. 네. 네, 중국 대륙을 세 등분으로 하는 전략을 제갈량이 제안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하 삼각지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왜냐면 제가 이거 삼국지 저도 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 이런 거를 봐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이제 원교 근공. 그래서 멀리 있는 나라랑 친하게 지내서 가까이 있는 나라 때리는 게 거의 국룰인데, 저는 그 김태우 작가님의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좀 놀랐던 게, 지금은 그 땅덩이를 가지고 붙어있는 땅덩이를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땅덩이, 다시 말해 직영학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이랑 경제력의 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도? 그 지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1등급 국가부터 5등급 국가가 있다고 하면
최고 기술을 가진 국가가 1등급이고 기술은 없는데 자원이 많은 국가가 5등급이라고 했을 때 그 붙어있는 숫자의 등급끼리는 이제 근공이 되는 거죠. 서로 견제해야 되는 1등급과 2등급은 견제해야 되고 2등급과 3등급은 견제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1등급과 3등급은 원교가 되는 거죠. 전 이 개념이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 국가인 미국과 3등급 국가인 대한민국이 2등급 국가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가능하다. 저도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작가님이 책에서 옛날에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국가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경학적으로 국가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지경학이라는 말을 부끄럽지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그 상도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나 기술의 수준으로 나라를 묶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많이 갖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 부끄럽진 않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많이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작가님 뭐 따로 이제 지경학은 이런 말입니다라고 이제 어떤 책에 설명을 안 해놓으시고 그냥 지경학적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서술을 하시길래 이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이런 국제 패권의 분야에서 논의를 할 때는 많이 쓰는 단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어떤 인상 깊은 포인트 또 있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그 지난번 장한 녀석들 수업 이후에 이제 북극 항로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점을 조금 뉴스를 통해서 찾아보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상도님께서 이제 국무회의를 찾아본다고 하시면서 제가 저는 안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도님께서 좀 찾아봐라 이렇게 좀 꾸짖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의를 했죠. 네. 정신 차리라고.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북극 항로 정책의 뜨거운 점이 해수부 부산으로의 해수부 부산 이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이전 확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일단 부산을 거점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해수부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수부 이전하는 게 그게 크게 북극 항로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어떤 정치적 어떤 행위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해수부가 이전되든 안 되든 이 북극 항로라는 어떤 아젠다를 조금 최우선 과제로 놓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해수부 이전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그 장한 녀석들 할 때가 9월 중순이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9월 초에 예산이 확장됐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내가 모니터링 한다고 말을 했지만 제대로 모니터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부끄러웠다. 첫 번째고 아마 해수부 이전은 확정일 거예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아까 우영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북극 항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이번 정권에서 이거 뭘 하려고 괜히 이거 정치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좀 들었는데 저는 이제 김태효 작가님의 수업을 한 4년 전부터 들었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미리 받아들였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김태효 작가님의 학술적인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거는 실제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그냥 북극 항로라는 이 단어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정치권 사이에서 이때 찬반이 일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예 무관심한 아젠다 보다는 뭐 정치적으로 활용되더라도 이게 계속 어떤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이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저희가 돌 한 개를 움직이려면 그냥 사람 한 명이 손으로 움직이면 되고 그 산을 움직이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북극 항로는 어떤 나라의 어떤 명운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좀 다 같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아젠다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라도 이렇게 떠들어서 계속 이 북극항로라는 단어가 좀 널리 퍼지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각지계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는 천하 사각지계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물론 지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를 한 5번 읽었는데 한 4번째쯤부터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싶었어요. 혹시 천하 사각지계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실까요?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을 때는 이제 어떤 뭐 1등 국가가 있을 때 우리가 1등 국가를 어떤 뭐 이겨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천하를 4개로 놓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중국, 러시아, 뭐 한국 이렇게 그냥 4등분해서 놔두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4개 국가에서 4개 국가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패권국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상도님이 책을 4번이나 읽으시면서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상도님의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사실은 뭘 이해를 못했었냐면 그냥 한미러 합종이구나.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을 때도 합종이라는 단어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한미러 합종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한중일 연횡이 나오더라고요. 한중일 연횡은 또 뭐야? 갑자기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 해서 알고 보니까 이 1등, 2등, 3등, 4등, 5등급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일본이 2등 국가에 일본이 4등급이었나? 2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2등급인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1등급, 3등급, 5등급인 미국, 한국, 러시아가 손을 잡아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구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뭘 놓치고 있었냐면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중국을 견제했는데 중국이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는 순간 미국은 다시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럼 이제 한국이 토사구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아주 교묘한 무게중심 잡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에 살짝 뒤에 있게 해야 하는 거죠. 항상. 그래야만 미국이 한국과 계속 손을 잡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뭐냐면 한미러 합종은 미국이 중국을 푸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뼈대이나 중국이 너무 밀려나지 않게 한중일 연횡을 통해서 중국을 살짝 뒤에서 밀어주기도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균형을 굉장히 우리가 잘 잡으면서 간을 보면서 국제사회의 입장을 아주 미세하게 계산해가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구나. 그게 천하 사각지대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방금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천하 사각지대에 대해서 작가님이 정확하게 천하 사각지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천하 사각지대로 완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1+3 전략하에 한국이 2군 국가가 되면 우리가
다시 미국이랑 갈등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한중일 연행을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죠. 성도님이 이해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생각을 또 하게 된 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이 천하 사각지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책 설계 및 외교 전략을 짜야만 이게 되는 고도의 종합예술 활동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이 보통 그러니까 무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 세대에 풀어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생각을 내는 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멈춰 있었는데 혹시 상도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답을 내리셨는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방금 우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삶의 주도권을 쥐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 날 뭘 해야 되지? 그럼 날 뭘 해야 되지라고 묻는 편인데 우영님께서 물어봐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지금 우리 세대니까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부산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금 법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북극항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이 거점 항구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3주 됐습니다. 정말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이 어떤 행동력이 높으신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고산봉을 매번 오르면서 어떤 이 행동력을 계속 키운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매 순간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30년을 인간이 아니게 살았구나. 내가 짐승으로 살았구나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가 기본학교 다니면서 4차 산업혁명, 국제 패권, 그리고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려면 난 뭘 해야 되지? 우영님이 하셨던 질문처럼 했을 때 그럼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냥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왔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사실은 이걸 하러 지금 아예 집도 그리고 회사도 그냥 다 부산에 잡아가지고 부산에 있는데 제가 여기로 오게 한 결정적인 정보가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해수부 예산이 증액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이번 정부가 진짜 말뿐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조금 그러면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이거를 진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 상도님이 지금 혹시 조금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힘든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막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정말 난관이 많던데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난관은 항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 우리가 사용하는 북동 항로는 그냥 러시아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잘 풀려서 우리가 그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부산항이 다른 세계 국제 항만에 비해 더 경쟁력 있는 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항이 지금 사실은 이 북극항로 거점 항구가 될 수 있는 좀 난다긴다는 센 항구들이 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의 부산항이 그거를 이루려면 결국에는 물동량이 커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업계들이 하던 업무 문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정부랑 같이 소통을 해서 더 선진화할 수 있는 이런 단계별 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정부의 의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물동량이라고 하신 게 네, 그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일단 그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양이 많아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레거시 업체들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힘으로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아, 정확합니다. 제가 막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문제가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부산항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 효율을 높이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중개자가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까지만 이해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상도님의 역할은 부산항의 어떤 그 물동량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부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 거점 항구가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상도님이 거기에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항구마다 각자 잘하는 게 있거든요. 네. 부산항은 뭘 잘하냐면 물건을 이렇게 내렸다가 옮겼다가 하는 환적이라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배들이 와서 물건 놓고 가면 또 다른 배가 와서 그 물건 가져가고 하는 역할을 세계 2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압도적인 1등이 되어야 이제 북극항로의 환적 대표 항구가 부산항이 되어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울산항, 광양항, 영일만항 등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은 예를 들면은 되게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그냥 그 택배 물건 되게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레일을 깔아가지고 자동화하면 훨씬 더 물건이 빨리 처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산항도 기술을 좀 접목을 하면 더 빨리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책으로만 이제 북극항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이 북극항로랑 우리의 삶이 조금 멀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도님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그 북극항로를 거점 항구를 만들기 위한 꿈을 현실화하고 계신 거니까, 이게 어떤 책과 어떤 현실이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 상도님의 이야기가 아마 정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더 재밌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저요? 아니요,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생존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혹시 또 마지막으로 더 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상도님이 이제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북동 항로를 쓰려면 그 북동 항로가 러시아 거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지금 정부가 이제 친러를 우리의 외교 정책으로 내세우면 국민들이 과연 찬성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러시아는 약간 나쁜 놈, 왜냐면 러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뭐 전쟁이 단순히 뭐 일으키면 나쁜 놈, 이렇게 좋고 나쁘고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이득이 되는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친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대부분이 조금 인식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러우 전쟁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만 해도 왜 굳이 왜냐면 그 패권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생존해야 하고,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의 질과 양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냥 김태현 작가님의 말이 맞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과감하게, 관계 개선을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 책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러시아의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선택이 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던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나토라고 유럽연합의 어떤 나토라는 어떤 이 전쟁을 대비하는 그 기구의 힘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러시아로서는 그 자국민의 어떤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어떤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 꼭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는데, 1부의 감상 나누기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토론으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상도님 고생하셨습니다.